나는 평생 돈을 조차 산 적이 없다. 그러나 돈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나는 돈을 쫓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쫓았기 때문이다. 돈은 사람의 손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마음이 따뜻한 곳으로, 신뢰가 있는 곳으로, 약속이 지켜지는 곳으로 돈은 흐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법칙을 믿었다. 어느 겨울 서울의 한 공사 현장이었다. 우리는 작은 하청업체로 대기업의 계약을 따내야만 회사가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팅 자리에서 발주처 간부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정 사장, 당신 내 회사는 너무 작아요. 신뢰할 만한 규모가 아닙니다. 그 말의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우리 회사가 작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맡은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냅니다. 그 말에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계약서는 내 손으로 넘어왔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돈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곳으로 간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돈을 벌려면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배웠다. 돈을 움직이는 건 자본이 아니라 신뢰다. 내가 처음 회사를 세웠을 때 가진 것은 돈이 아니라 이름 한자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이름을 믿었다. 정주영이 한다면 된다. 그 한마디가 수많은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나는 그 신뢰를 쌓기 위해 하루하루를 내 전부로 살았다. 계약서에 한 줄, 납기에 하루, 말에 한마디. 그것들이 모여 내 이름이 됐다. 그 이름이 바로 돈보다 값진 자산이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거래처 사장이 급히 찾아와 울상을 지었다. 정 사장, 미안하지만 이번 달 결제는 어렵습니다. 공사비를 다음 달로 미뤄주시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화를 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만 다음 달엔 반드시 지키시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는 약속보다 일주일 빨리 찾아왔다. 회장님, 이런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약속을 믿어주신 덕분에 저도 신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돈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걸 얻었다. 사람의 마음이었다. 그 마음이 나중에 수많은 기회를 가져왔다. 나는 사업을 하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사람을 벌어라. 사람을 잃으면 돈은 반드시 떠난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먹고 자란다.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식고 신뢰를 주면 마음이 자란다. 돈을 벌려면 먼저 마음의 온도를 올려야 한다. 나는 거래할 때 상대의 눈을 본다. 눈빛 속에 두려움이 있는지 욕심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를 본다. 그 눈빛이 따뜻하면 거래는 이미 절반 성공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산은 건물도 회사도 계좌도 아니었다. 나를 믿어준 사람들이었다. 돈은 눈에 보이지만 신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 보이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움직인다. 나는 그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다. 젊은 시절 은행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도 그랬다. 담당자가 내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정 사장 담보가 없네요. 나는 말했다. 담보는 없지만 약속은 있습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이상한 사람 같지만 묘하게 믿음이 갑니다. 해봅시다. 그 대출이 현대의 첫 사업 자금이 됐다. 돈은 통장보다 마음의 무게를 본다. 여러분, 돈은 숫자가 아니다. 돈은 에너지다. 그 에너지는 인간의 신뢰에서 생긴다.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신뢰를 쌓으십시오.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의 행동, 매일의 약속, 매일의 태도가 쌓여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됐다고 말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운이 아니라 신뢰가 만든 결과다. 운은 한순간이지만 신뢰는 평생 간다. 나는 지금도 생각한다. 돈은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 단지 마음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피할 뿐이다. 돈은 정직을 좋아한다. 정직한 사람에겐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돌아온다. 나는 그걸 평생의 경험으로 증명했다. 그러니 여러분, 돈을 벌려면 먼저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욕심으로는 돈을 부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십시오. 진심으로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그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그것이 부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준비됐다면 이제 행동이 필요합니다. 돈은 생각이 아니라 발걸음을 따라갑니다. 다음 이야기는 돈을 부르는 두 번째 비밀, 바로 행동이 이자를 만든다는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다. 몸으로 버는 것이다.
머리로 돈을 계산하는 사람은 많지만 몸으로 돈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평생 그것을 믿었다. 생각은 이자를 만들지 못한다. 행동이 이자를 만든다. 행동이 곧 복리다. 하루의 땀, 한 번의 결심, 한 걸음의 움직임이 쌓이면 그게 바로 부가 된다. 젊은 시절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움직이는 자를 따라간다. 그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니었다. 실제로 나는 움직여서 돈을 만들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난 뒤 한국은 모든 게 무너져 있었다. 자재도 기술도 사람도 부족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공사장 한가운데서 진흙을 밟으며 결심했다. 지금 필요한 건 자금이 아니라 용기다. 그 시절 나는 은행 대출도 받지 못했고 거래처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몸으로 증명하기로 했다. 한 번은 인부들이 모두 퇴근한 밤 나는 혼자 현장에 남아 삽질을 했다. 손바닥은 터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관리자가 다가와 물었다. 회장님 왜 직접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누군가는 이 일을 끝내야 하니까. 그날 밤 그는 나를 따라 새벽까지 일했다. 다음날 현장은 다시 살아났다. 그 한 번의 행동이 회사를 살렸다.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며 인생을 준비한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계획은 종이에 있고 기회는 발밑에 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완벽한 준비를 기다려본 적이 없다. 준비하다 보면 세상은 이미 바뀌어버린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나는 늘 결정을 내린 뒤 행동했다. 그리고 그 행동이 나를 새로운 길로 데려갔다. 나는 해외 공사를 처음 맡았을 때도 그랬다. 당시 외국 회사들이 현대를 무시하던 시절이었다. 한국 기업은 아직 경험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들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 말에 웃었다. 우린 경험이 없으니 실패도 두렵지 않소. 그리고 나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건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그 한 번의 행동이 현대를 세계로 이끌었다. 사우디 사막에서 첫 공사를 시작했을 때 모래바람이 눈앞을 덮고 기계는 멈추고 인부들은 쓰러졌다. 그때 나는 다시 현장에 나갔다. 머리로 판단했다면 포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발로 움직였다. 그리고 그 사막 한가운데서 새로운 기회의 길을 열었다. 돈은 움직이는 방향을 따른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늘 제자리에서 돈을 잃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빠른 결정을 내리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생각이 길면 행동이 늦고 행동이 늦으면 기회는 사라진다. 인생에서 돈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속도에 있다. 주저하는 순간 돈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다. 행동이 빠른 사람만이 세상의 변화를 선점한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나는 계산보다 행동을 택했다. 행동은 나를 살렸고 멈춤은 나를 죽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현대가 한 건설 프로젝트에 입찰했을 때였다. 다른 회사들은 수개월 동안 서류를 준비하며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나는 일주일 만에 제출했다. 이건 너무 성급합니다.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나는 말했다. 늦으면 끝이다. 결국 우리의 제안이 먼저 통과됐다. 나중에 들은 이 경쟁사들은 아직 회의 중이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부자는 결코 기다리지 않는다. 부자는 먼저 움직인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했다. 돈은 머무는 걸 싫어한다. 가만히 있으면 빠져나가고 흘리면 돌아온다. 그래서 나는 늘 현장을 돌며 사람들과 손을 잡고 문제를 직접 눈으로 봤다. 사람의 손끝, 땀방울, 현장의 냄새 속에서 나는 돈이 흐르는 방향을 읽었다. 돈은 종이 위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보고서보다 흙먼지가, 계산기보다 사람의 표정이 돈의 진짜 흐름을 말해준다. 나는 그것을 평생의 진리로 삼았다. 행동이 빠른 사람은 실패도 빨리 한다.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 더 빨리 배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은 행동을 멈추게 하고 행동의 멈춤은 기회의 문을 닫는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단 한 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넘어져도 곧 일어났다. 그 습관이 결국 부를 만들었다. 여러분, 돈은 생각하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계획보다 실행이, 말보다 행동이, 논리보다 결심이 더 큰 이자를 만듭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꿈도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행동하면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나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먼저 발을 내디뎌라.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돈은 당신의 생각보다 발걸음을 더 믿는다. 그것이 두 번째 비밀이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행동이 이자를 만든다면 위기는 새로운 원금을 만든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위기 속에서 내가 발견한 돈의 방향을 말할 것이다. 나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내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지금이 돈이 움직이는 순간이다. 세상은 평온할 때는 돈이 고여있지만 위기가 오면 돈은 이동한다. 그리고 그 방향을 읽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나는 위기 속에서 돈의 냄새를 맡았다. 위기란 단순한 불행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구조를 바꾸는 신호다. 그리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읽은 사람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된다. 1973년 오일 쇼크가 터졌을 때였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고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다. 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다. 이제 끝이다.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달리 봤다. 이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길을 낸다. 나는 후자를 택했다. 그 시절 나는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다. 회장님, 지금은 위험합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중동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래서 가야 한다. 모두가 물러날 때 나아가야 길이 열린다. 그 판단이 현대의 운명을 바꿨다. 사막 한가운데서 시작한 건설 프로젝트는 결국 한국 경제를 살려냈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방향을 읽은 결과였다. 돈은 늘 공포를 피해 움직인다. 모두가 도망칠 때 누군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곳에 돈이 모인다. 나는 그 원리를 몸으로 배웠다. 나는 위기 때마다 눈을 감았다. 눈으로 보면 두려움만 보이지만 마음으로 보면 기회가 보였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나는 집중했다. 사람들이 버린 자리에 돈이 머문다. 그건 내 철칙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환율이 폭등했다. 기업들은 줄줄이 무너졌다. 모두가 회사를 줄이고 사업을 접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자했다. 지금이 살 기회다. 모두가 팔 때 사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심리학이었다. 공포는 언제나 과장된다. 그리고 과장된 공포 속에는 항상 숨겨진 기회가 있다. 나는 한 번도 위기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는 내 스승이었다. 위기마다 나는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 한 번은 현장에 자금이 끊겨 모든 인부가 떠나던 날이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좋다. 지금이 진짜 시험대다. 나는 직접 은행으로 갔다. 지점장은 단호히 말했다. 정 회장, 지금은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지금 나를 믿으면 당신의 은행이 살아남습니다.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내 눈을 본 순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 돈이 회사를 살렸다. 위기는 언제나 신뢰를 시험한다. 그리고 신뢰는 위기 속에서만 진짜 힘을 가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위기는 도망치는 자의 무덤이고 맞서는 자의 밭이다. 아무리 큰 폭풍이라도 끝은 있다. 중요한 건 폭풍이 지나간 뒤 어떤 씨앗을 뿌려두었는가다. 나는 위기 때마다 새로운 씨앗을 뿌렸다. 위기가 지나면 그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위기를 재앙이라 부르지만 나는 정화의 시간이라 불렀다. 낡은 것이 무너지고 새 것이 태어난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자만이 부의 흐름을 본다. 나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오히려 빛을 봤다. 위기 속에서 나는 사람을 얻었고 기술을 익혔고 돈의 본질을 알았다. 돈은 위기 속에서 진짜 주인을 찾는다. 평온한 시절엔 누구나 돈을 번다. 그러나 폭풍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사람, 그가 진짜 부자다. 나는 그 차이를 평생의 경험으로 느꼈다.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두려움 속에서도 손을 내미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부자의 자격이 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돈은 두려움을 이긴 사람에게 간다. 공포 속에서도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불안을 만든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 진짜 돈의 길이 숨어 있다. 위기는 기회의 옷을 입고 다닌다. 그 옷을 벗길 줄 아는 사람만이 새로운 불을 만난다. 나는 수없이 위기를 지나왔다. 그리고 매번 같은 교훈을 얻었다. 돈은 위기 속에서만 성장한다. 안락함은 돈을 잠재우지만 위기는 돈을 깨운다. 위기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현대를 더 크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나는 알았다. 위기를 이기는 힘은 자금이나 운이 아니라 신용이라는 것을.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신용의 힘, 돈보다 무겁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자산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돈을 수없이 만져봤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신용이다. 돈은 냄새가 없다지만 신용에는 향기가 있다. 그 향기는 한 번 맡으면 절대 잊을 수 없다. 사람은 돈으로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으로는 세상을 움직인다. 신용은 돈보다 무겁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문을 여는 열쇠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그 사실을 뼛속 깊이 배웠다. 1950년대 현대건설이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이었다. 어느 날 한 은행 지점장이 나를 찾아왔다. 정 사장, 이번 공사 자금은 어렵겠습니다. 담보가 부족합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지점장님, 담보는 없지만 약속은 있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켜온 걸 당신이 모를 리 없지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회장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죠. 그리고 그는 결제 도장을 찍었다. 그 돈이 우리 회사를 살렸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돈은 담보를 보지 않는다. 돈은 신용의 냄새를 따른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이 원칙 하나를 지켰다. 돈은 잃어도 된다. 그러나 신용은 단 한 번도 잃지 마라. 돈은 오늘 벌어도 내일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신용은 한 번 쌓이면 평생 나를 지켜준다. 나는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잃은 건 돈이지 신용이 아니다. 신용만 남아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수많은 위기에서 신용 하나로 회사를 지켰다. 돈이 떨어져도 신용이 있으면 은행이 문을 열어주고 협력업체가 기다려줬다. 신용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자본이었다. 한 번은 일본의 한 대기업과 계약을 맺을 때였다. 상대는 냉정했다. 정 회장, 당신 회사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나는 서류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근거라면 사람의 눈에 있습니다. 내 눈을 보십시오. 나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통역이 말을 옮기자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 악수가 새로운 길을 열었다. 나는 신용을 돈처럼 관리했다. 작은 약속 하나라도 어기지 않았다. 인부의 월급을 하루라도 늦게 주는 법이 없었다. 오늘 못 주면 내일 준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그날 밤을 세워서라도 마련했다. 왜냐하면 신용은 약속의 시간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시간은 돈보다 무섭다. 약속된 시간을 지키면 신용이 쌓이고 어기면 신용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시간을 지키는 자가 부를 지킨다. 나는 회사가 커질수록 더 조심했다. 규모가 커지면 약속의 무게도 커진다. 사소한 지연, 한 번의 실수도 누군가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신용이다.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야 한다. 그 말이 현대의 경영 철학이 되었다. 돈은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은 남는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 돈을 버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신용을 쌓는 것이다. 신용이 돈을 데려온다. 돈을 쫓는 사람은 결국 돈에 끌려다닌다. 그러나 신용을 쫓는 사람은 돈이 스스로 다가온다. 돈은 냉정하지만 신용의 냄새를 알아본다. 깨끗하고 진심 어린 행동, 약속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돈을 끌어당긴다. 나는 평생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거액을 벌고도 사라졌다. 왜냐하면 그에게 신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섰다. 신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용은 보이지 않는 보험이다. 위기 때, 실패 때 그것이 사람을 지켜준다. 나는 그것을 내 인생으로 증명했다. 1970년대 현대가 한 대형 공사에서 자금난을 겪던 시절이었다. 협력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요구하며 몰려왔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나는 그들을 한자리에 모아 말했다. 지금 당장은 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한 달 안에 반드시 정산하겠습니다. 몇몇은 화를 냈지만 대부분은 나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그때 그들의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회장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다. 내가 그들을 믿었기에 그들도 나를 믿은 것이다. 신용은 언제나 상호작용이다. 믿음은 믿음을 낳는다. 여러분, 돈을 버는 기술은 많습니다. 그러나 돈을 지키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신용입니다. 신용은 시간과 행동으로만 쌓입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신용 있는 부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은 눈앞에 이익을 참을 줄 아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신용은 부의 향기다. 그 향기가 있으면 돈은 저절로 몰려온다. 하지만 그 향기를 잃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도 썩는다. 신용은 불을 불러오고 신용은 불을 지킨다. 그리고 나는 그 신용의 힘으로 수많은 위기를 넘어섰다. 그러나 돈을 벌고 지키는 데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결단이다. 신용이 돈을 불러왔다면 결단은 그 돈을 현실로 만든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결단의 순간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결정은 회사의 운명을 바꿨고 어떤 결정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완벽히 계산된 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 세상에는 계산으로 풀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돈도 마찬가지다. 돈은 계산을 따르지 않는다. 돈은 결단을 따른다. 계산하는 사람은 늘 늦고 결단하는 사람은 늘 앞선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결정을 미루는 것이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 1960년대 말 나는 거대한 선택 앞에 섰다. 조선 사업에 뛰어들 것이냐 아니면 지금 가진 걸 지킬 것이냐. 당시 사람들은 모두 반대했다. 회장님, 한국이 배를 짓는다고요? 미쳤습니까? 우리는 조선 기술이 없습니다. 조선소 하나 세우려면 수천억이 듭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누군가는 처음 해야 한다. 그게 내가 되면 된다. 나는 그렇게 결단했다. 그리고 그 결단이 훗날 한국을 조선 강국으로 만들었다. 그때 계산만 했더라면 나는 영원히 그 꿈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계산은 현재만 보고 결단은 미래를 본다. 돈은 결단의 냄새를 좋아한다. 두려움 속에서도 과감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돈은 모인다. 한 번은 일본 은행들과의 협상 자리였다. 그들은 냉정했다. 정 회장 보증이 약합니다. 이 계약은 무리입니다. 나는 그때 통역을 멈추게 하고 직접 말했다. 나는 숫자로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설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죽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으면 당신들도 함께 살아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 일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다.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날의 결단이 현대의 운명을 바꿨다. 결단은 두려움의 반대말이 아니다. 두려움을 안고도 움직이는 것이 결단이다. 나는 젊은 시절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두려웠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두려움을 이긴 사람만이 새로운 문을 연다.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세상은 바뀐다. 결단이란 용기의 이름이다. 결단 없는 용기는 무모하고 용기 없는 결단은 공허하다. 두려움이 클수록 결단의 가치도 커진다. 나는 종종 젊은 경영자들에게 말했다. 너무 따지지 마라. 계산은 전문가에게 맡기고 당신은 결정을 내려라.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적이 아니라 망설임이다. 망설임은 모든 기회를 갉아먹는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잃는다. 나는 어떤 일에서든 첫 번째 움직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남들이 분석할 때 나는 이미 현장에 있었다. 남들이 위험을 논할 때 나는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나를 무모한 사람이라 불렀다. 그러나 나는 무모함과 결단의 차이를 알고 있었다. 무모한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지만 결단하는 사람은 모든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실패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는 거고 그것이 결단의 본질이다. 돈은 그런 사람을 따른다. 확신 있는 사람의 손으로 돈은 움직인다. 계산으로 머뭇거리는 사람에겐 돈이 머물지 않는다. 나는 결단을 내릴 때 항상 한 가지를 물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그 대답이 그렇다이면 나는 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선 결단이 필요하다. 머리로 사는 사람은 늘 후회한다. 그러나 가슴으로 결정한 사람은 실패해도 미소 짓는다. 나는 늘 후자의 삶을 택했다. 한 번은 해외의 투자자가 나에게 물었다. 정 회장, 당신은 어떻게 그 많은 결정을 그렇게 빠르게 내립니까?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생각이 길면 기회는 짧아집니다.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말에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돈의 세계는 냉정하다. 기회는 늘 짧고 결단은 늘 늦는다. 그러나 부자는 그 짧은 찰나를 잡는다. 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결단은 돈의 속도와 같다. 느리면 잃고 빠르면 번다.
하지만 결단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다. 그것은 방향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빠르게 달리면 파멸이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내딛는 한 걸음은 천금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결단할 때마다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이 결단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해치는가? 그 대답이 사람을 살리는 쪽이라면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돈은 사람을 위한 결단에 모인다. 나는 이제 후배들에게 말한다. 돈은 계산이 아니라 결단을 따른다. 결단은 돈보다 빠르고 돈보다 강하다. 돈은 늘 움직이고 결단은 그 돈의 길을 바꾼다. 결단 없는 부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들은 언젠가 돈의 속도에 밀린다. 그러나 결단하는 부자는 늘 새로운 길을 만든다. 여러분, 인생에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준비가 끝나면 늦습니다.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돈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에게 달려옵니다. 그것이 부자의 5번째 비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결단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다음엔 감으로 돈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나는 그 흐름을 느껴서 살아남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돈의 감각, 숫자 너머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학교에서 경제학을 배운 적이 없다. 하지만 시장의 냄새, 사람의 기운, 돈의 흐름은 누구보다 빨리 읽었다. 나는 늘 말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생물이다. 살아있는 생물처럼 움직이고 방향을 바꾸며 감각이 있는 사람에게만 손을 내민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돈을 분석하지만 감이 있는 사람은 돈을 느낀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결국 느낌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걸 현장에서 배웠다. 1970년대 중반 나는 조선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였다. 그때 한국에는 선박을 만든 경험이 거의 없었다. 모두가 반대했다. 회장님, 기술도 자재도 인력도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내감은 달랐다. 나는 느꼈다. 세계는 곧 바다로 간다. 석유, 철강, 무역, 모든 산업이 바다를 통해 움직일 시대가 올 것이다. 아무도 데이터로는 그걸 증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바람의 냄새 속에서 미래의 방향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결단했다. 그리고 그 감이 옳았다. 울산의 빈바다에서 시작된 조선소는 마침내 세계를 뒤흔드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머리로 계산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가슴으로 느꼈기에 가능했다. 돈은 이성보다 직감을 따른다. 이성은 분석하지만 직감은 통찰한다. 나는 숫자보다 현장을 믿었다. 보고서보다 사람의 표정을 읽었다. 공장의 기계 소리, 인부들의 땀 냄새, 거래처의 목소리 톤 속에 돈의 흐름이 숨어 있었다. 어느 날 해외 발주처의 담당자가 내게 말했다. 정 회장, 이번 계약은 위험합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나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그 리스크 안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냄새가 좋습니다. 그는 웃었다. 하지만 몇 년 뒤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뒀다. 그는 내게 말했다. 정 회장, 당신은 냄새로 사업을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맞습니다. 돈은 냄새로 오고 가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그 감각은 어디서 옵니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몸으로 얻은 감은 책으로 얻은 지식보다 빠르다.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수십 번의 실패, 수천 번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나는 젊은 시절 손해를 많이 봤다. 하지만 그 손해가 내 감을 키웠다. 손해를 봐야 시장의 냄새를 안다. 계산만 하는 사람은 돈의 움직임을 뒤늦게 본다. 그러나 몸으로 부딪히는 사람은 미세한 변화를 먼저 느낀다. 그것이 돈을 버는 감각이다. 나는 현장을 떠난 적이 없다. 회장이 되어도 늘 발로 다녔다. 왜냐하면 돈의 방향은 사무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실의 공기는 정지되어 있지만 현장의 공기는 움직인다. 그 움직임 속에서 돈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나는 바람의 세기, 사람의 표정, 재료의 흐름으로 돈의 방향을 예측했다. 그것은 배운 사람이 아니라 느끼는 사람의 세계였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울산 조선소에서 공정이 지연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내려갔다. 그곳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나는 즉시 인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알고 보니 사소한 부품 하나의 공급이 막혀 있었다. 작은 문제지만 그대로 두면 전체 일정이 늦어질 상황이었다. 나는 즉시 대체품을 구해 문제를 해결했다. 그날 나는 생각했다. 감은 눈보다 빠르다. 느낌은 숫자보다 정확하다.
돈을 번다는 건 결국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다. 타이밍은 머리로 계산해서 잡는 게 아니다. 느껴야 한다. 세상이 언제 움직이는지, 시장이 언제 흔들리는지,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뀌는지를 감으로 알아야 한다. 나는 주식을 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흐름은 누구보다 빨리 읽었다. 왜냐하면 나는 숫자보다 사람을 봤기 때문이다. 사람의 표정이 밝아질 때 세상은 이미 상승세였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릴 때 위기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돈의 파도를 읽었다. 여러분, 감각은 천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의 축적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감을 키우는 훈련장입니다. 몸으로 부딪히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십시오. 그때 비로소 돈의 길이 보입니다. 계산만 하는 사람은 길을 그릴 수 있지만 느끼는 사람은 길을 걷습니다. 세상은 길을 걷는 자의 것이다.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돈은 머리가 아니라 감이 보는 것이다. 머리는 숫자를 세지만 감은 기회를 잡는다. 숫자는 과거를 설명하지만 감은 미래를 예측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숫자보다 감을 믿어라. 계산보다 느낌을 믿어라. 그리고 그 느낌은 당신의 진심에서 나온다. 진심이 없는 감은 단순한 직감이고 진심이 깃든 감은 통찰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돈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가? 돈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늘 신호를 보낸다. 세상의 공기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시장의 흐름 속에 그 신호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돈의 주인이 된다. 이것이 6번째 비밀이다. 돈은 머리가 아니라 감으로 번다. 그리고 감으로 번 돈은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돈은 경험과 진심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이 생겼다고 끝이 아니다. 돈은 흐름을 잃으면 썩는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흐름에 대한 이야기다. 돈이 멈추지 않고 살아있게 하는 법. 돈은 멈추면 썩는다는 마지막 경고에서 시작된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단 한 번도 돈을 쌓아두지 않았다. 돈은 물과 같다. 흐를 때는 생명을 주지만 멈추면 썩는다. 나는 돈이 움직일 때만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저축이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나는 순환을 생각했다. 돈은 가두는 게 아니라 돌려야 한다. 돈을 막으면 사람도 막히고 회사도 막히고 나라의 혈관도 막힌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다. 1970년대 후반 현대가 사우디의 대형 공사를 맡았을 때였다. 현장은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였다. 공사비는 막대했고 자금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나갔다. 참모들이 말했다. 회장님, 돈이 너무 빨리 나갑니다. 조금이라도 아껴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돈을 아끼면 공사는 멈춘다. 공사가 멈추면 신뢰가 썩는다. 신뢰가 썩으면 회사가 죽는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흘려라. 멈추지 말고 계속 돌려라. 그 결단이 회사를 살렸다. 돈은 흘러야 살아있고 멈추면 곧 죽는다. 나는 자주 직원들에게 말했다. 돈을 쌓는 법보다 돈을 돌리는 법을 배워라. 쌓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돌리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돌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다. 돈이 다시 돌아올 것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그 믿음을 평생 지켰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현장에 다시 투자했다. 새로운 기술, 사람, 장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돈을 흘렸다. 돈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돌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이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이번 달 대금이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어렵습니다. 나는 지체하지 않았다. 바로 지급하시오. 참모들이 깜짝 놀라 물었다. 회장님, 지금 현금 유동이 위험합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지금 멈추면 우리도 함께 멈춘다. 돌려야 산다. 그 결정으로 우리는 단기적으로 힘들었지만 몇 달 뒤 그 협력업체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우리 회사에 납품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큰 수익을 냈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흐름은 언젠가 배가 되어 돌아온다. 돈을 흘린다는 건 단순히 쓰는 게 아니다. 방향을 정해주는 일이다. 돈은 방향 없는 흐름에서는 사라진다. 하지만 올바른 목적을 향해 흐르면 다시 돌아온다. 나는 늘 물의 흐름처럼 돈의 길을 그렸다. 사람에게, 현장에게, 기술에게, 사회에게 돈은 그곳으로 흘러야 가치가 된다. 나만을 위해 쓰면 그것은 사치지만 함께를 위해 쓰면 그것은 순환이다. 나는 돈을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돈이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그 판단이 서면 즉시 결정을 내렸다. 돈은 선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된다. 돈은 힘이 있지만 멈추면 부패한다. 부패한 돈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회사를 썩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돈을 쌓기보다 흘려보냈다.
그것이 현대를 건강하게 만든 이유였다. 1980년대 현대는 전성기를 맞았다. 조선 건설, 자동차, 전자 모든 산업이 성장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느꼈다. 왜냐하면 성장의 순간이 곧 멈춤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나는 경영진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걸 지키려 하지 마라. 흘려라. 새로운 시장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고 해외로 진출했다. 많은 이들이 지금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멈추면 썩는다.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야 산다. 세상은 움직이는 자의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멈추면 죽고 돌면 산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그 단순한 진리를 지켰다. 나는 돈을 쓸 때마다 계산보다 리듬을 생각했다. 리듬이 깨지면 흐름이 멈춘다. 흐름이 멈추면 회사는 병든다. 그래서 나는 위기 때마다 오히려 투자했다. 사람들이 지금은 줄일 때라고 말할 때 나는 지금이 늘릴 때라고 했다. 역행은 두려운 일이지만 진짜 부자는 역행 속에서 기회를 본다. 여러분, 돈을 쥐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쥔 손은 다친 손입니다. 다친 손은 돈도 기회도 사람도 잡을 수 없습니다. 열려있는 손만이 흐름을 만들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부가 태어납니다. 돈을 지키려면 흘려야 합니다. 흘릴 줄 모르면 언젠가 막힙니다. 인생도 사업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다. 돈은 숨을 쉰다. 들이마시고 내쉬어야 산다. 돈을 쌓아두는 건 숨을 멈추는 것과 같다. 한동안은 견딜 수 있어도 결국 질식한다. 나는 숨쉬는 돈을 만들고 싶었다. 움직이는 돈, 살아있는 돈, 세상을 돌게 하는 돈. 그것이 내가 추구한 부의 형태였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돈은 순환할 때 배가 된다. 한 번 흘린 돈은 사람의 손을 거쳐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는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부의 법칙이다. 돈을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남지만 흘려보내는 사람은 끝내 풍요로워진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돈을 가두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사람에게 투자하고 신뢰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십시오. 돈은 돌려야 삽니다. 그것이 부자의 7번째 비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비밀은 더 깊습니다. 돈은 흘러야 하지만 흘린다는 것은 단순한 순환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 흐름은 결국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부의 끝이자 시작 돈의 철학이 완성되는 마지막 비밀, 부자의 본질은 나눔이다로 이어집니다. 나는 평생 돈을 벌었다. 그러나 돈을 위해 살진 않았다. 돈은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도구였다. 돈을 통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 젊은 세대가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돈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돈이 힘을 가지려면 반드시 흘러야 했다. 흘러서 나누어져야 했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된 이후에도 결코 돈을 쌓지 않았다. 돈은 나누어질 때 진짜 부가 된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마지막 비밀이었다. 1970년대 말 현대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막대한 이익이 들어왔다. 참모들이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안전하게 투자하시죠. 사적으로 자산을 모으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번 돈은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일한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나는 그 돈으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나의 부는 쌓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눌수록 넓어졌다. 돈은 숫자로 커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확장된다. 나는 그것을 믿었다. 내가 가난하던 시절 나는 남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 새벽에 일하러 가는 길 어떤 노인이 내게 삶은 고구마를 내밀며 말했다. 배고프지? 이거 먹고 힘내게. 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그 고구마 한 개가 내 인생을 바꿨다. 그때 나는 결심했다. 언젠가 나도 누군가에게 고구마 한 개를 건넬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것이 나의 부의 출발점이었다. 나눔은 거창하지 않다. 작은 행동 하나, 진심 한 조각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그걸 믿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데로나 흘려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흘려야 한다. 사람에게 투자하면 그 사람은 언젠가 세상에 되갚는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보았다. 내가 도와준 젊은 기술자들이 훗날 현대의 중추가 되었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나라의 인재로 성장했다. 그들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당신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단지 문을 열어줬을 뿐이다. 그 문을 걸어간 건 너희다. 부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순환이다. 돈을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잃는다. 그러나 흘려보내는 사람은 끝내 남는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한 번은 어떤 사업가가 나를 찾아와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많이 나누십니까?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남지 않는 게 아니라 남는 걸 만드는 거예요. 나는 돈을 쓰면서 더 큰 신뢰를 남기고 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었어. 신뢰는 이자보다 크고 사람의 마음은 어떤 재산보다 오래간다. 나눔은 부자의 의무가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빈손이고 죽을 때도 빈손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부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 나는 종종 젊은 경영자들에게 말했다. 돈을 벌면 반드시 나누어라. 나누는 사람은 더 오래간다. 나누지 않는 분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 나누지 않는 부자는 언젠가 고립되고 나누는 부자는 세상을 얻는다. 돈은 나눌 때 살아있고 싸울 때 죽는다. 1990년대 후반 나는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자는 결코 혼자 서지 않는다. 그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부자의 마지막 책무다. 그 말은 내 삶의 결론이었다. 나는 부의 정점을 찍었지만 그 정점에서 오히려 내려놓았다. 내가 떠난 뒤에도 돈이 흐르고 사람들이 살고 나라가 발전하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내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학교에도 병원에도 내 이름을 새기지 않았다. 이름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정신이다. 나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정말 부자인가? 내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나눈 것의 크기를 떠올렸다. 나는 웃었다. 그래, 나는 부자다. 왜냐하면 나는 나누었으니까. 나는 가난해서 시작했지만 나눔으로 인생을 완성했다. 나눔이야말로 부자의 마지막 목적지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나누는 것은 철학이다. 그 철학이 없는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돈을 벌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나누십시오. 나눔은 손해가 아닙니다. 나눔은 투자의 완성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돈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돈은 순환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당신이 나눈 그 선의가 다른 누군가의 삶을 살리고 다시 당신의 길을 비춥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고 부의 순환입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사람이다.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않으면 그 돈은 죽은 것이다. 하지만 가진 게 적어도 마음으로 나눈다면 당신은 이미 부자다. 나눔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남긴다. 돈은 흘러야 하고 그 끝은 나눔이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길이고 내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마지막 철학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세상을 위해 나눈다면 세상은 반드시 그 마음을 돌려준다. 그것은 계산이 아니라 기적이다. 부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돈을 벌었으면 나누어라. 나누면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면 진정한 부를 얻는다. 나는 가난으로 시작했지만 나눔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지금 나는 확신한다. 가장 큰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나눈 사람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돈은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멈춰 있는가? 당신의 마음은 닫혀 있는가? 아니면 열려 있는가? 돈은 흘러야 빛이 되고 나눔은 그 빛을 세상에 비춘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그 진리를 증명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당신에게 전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누십시오. 그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돈의 철학입니다.